38년 전 갓벨리 사건에서 록스디, 지백과 함께 오로성 중 한 명이 사망했다는 그런 가설이 있죠. 오로성은 늘 권력체계 내에서 교체가 있어 왔습니다. 200년 전에는 제이 가르시아 세턴성이 과학 방위 분야를 맡았었고요. 하지만 200년 후 미래의 섬 에그헤드에서 조이보이의 힘이 재현될 기회를 내준 끝에 기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신의 기사단 최고 사령관인 피거랜드 갈링성이 세턴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죠. 다른 4명의 오로성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을지 몰라도 이건 이미 만든 규칙이기에 절대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숨이 최고 권력자의 손에 달려있으니까요. 갓벨리 사건은 인류 역사에 큰 충격을 준 대사건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단순히 사키라는 미녀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다면 전설적인 해적들에게는 정말이지 큰 굴욕이겠죠. 그렇다면 대체 왜 이 사건을 역사에서 지워버려야만 했을까요? 록스디, 지백에 대한 정보는 그가 더 이상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즉 사망했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갓벨리에서 죽었는지 그 이후에 죽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는 정부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에 지워버린 겁니다. 아마 이 치열한 전투에서 오로성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빈자리를 새로운 인물이 채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코퍼 가바는 신의 기사단의 불사 능력을 꺾을 수 있는 힘이 바로 패왕색 팩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로성 역시 불사의 능력을 가졌죠. 이 오로성의 죽음은 가반이 언급했던 패왕색 팩이의 엄청난 잠재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주제, 갓벨리 사건에서 사망한 세계 정부 최고 권력자, 오로성의 죽음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157화 마지막 부분에서 마커스 마즈성이 등장하여 하만다 왕에게 세계 정부에 가입하고 싶다면 한 가지 임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만약 갓벨리에서 한 명이 사망했다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제이 가르시아 세턴성과 마커스 마즈성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세턴성은 38년 전 쿠마를 학대하며 버커니어족에 대해 언급하는 모습으로 등장했으니 그가 갓벨리에서 죽지 않았다는 건 확실하죠. 그렇다면 남은 건 톰맨 오큐리 성, 셰퍼드주 피터 성, 그리고 에단 바론 V, 나스주로 성, 이 3명입니다. 저희가 이들 중 한 명이 38년 전에 오로성이 되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157화에 등장한 42년 전 오로성의 실루엣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현재 오로성 멤버들의 요괴 능력과 구체적인 신원까지 밝혀진 마당에 오다 작가님이 굳이 42년 전 그들의 모습을 숨길 이유가 있을까요? 게다가 제가 그 실루엣들을 현재 오로성과 비교하며 자세히 관찰해봤는데 한 자리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른쪽에는 세턴이 앉아있고 마커스 마즈는 서있으며 중앙에는 톰맨 오큐리, 그 옆에 검을 든 나스주로, 그리고 왼쪽에는 다리를 꼬고 앉은 셰퍼드주 피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1157화의 그림에서는 왼쪽의 검은 실루엣이 다리를 꼬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머리부터 무언가 길게 늘어져 있는데 무기일 수도 있고 수염일 수도 있죠. 하지만 셰퍼드주 피터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성 중 가장 젊어서 그렇게 긴 수염도 없습니다. 그의 앉는 스타일은 보통 다리를 꼬거나 키가 커 보이는 자세인데 이 실루엣은 다른 4명과 비교했을 때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갓벨리 사건 이후 셰퍼드주 피터가 사망한 어떤 오로성의 자리를 대신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갓벨리는 천룡인들의 인간 사냥 게임이 열리는 장소였고 그 중에서도 신의 기사단이 가장 기대를 받는 참가자들이었습니다. 이 게임을 통해 뛰어난 힘을 가진 우수한 천룡인들을 선발하여 중요한 직책에 임명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열렸고 그 해에는 갈링이 가장 높은 점수로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쿠마의 회상 장면에서도 이 게임이 등장했죠. 그렇다면 오로성은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보통 게임이 열리면 관객, 참가자, 그리고 심판, 이 세 그룹이 있기 마련입니다. 천룡인들은 관객으로 전장에 직접 와서 관람하거나 성지 마리조아에서 중계를 통해 응원했겠죠. 전투 능력이 있는 천룡인들은 이 게임의 참가자로 등록했을 겁니다.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신의 기사단에 합류하고 점수가 낮은 기존 단원들을 대체하는 방식이었을 겁니다.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랭킹전처럼 기준 미달인 자들은 탈락하고 더 강한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물론 우승자는 정부가 수여하는 악마의 열매 상자나 더 풍요로운 삶,
산의 진미를 즐길 수 있는 5선권 같은 특별한 혜택을 누렸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매우 중요한 구성원이 바로 주최 측이자 심판입니다. 이들은 3년에 한 번 열리는 인간 사냥 게임의 승자를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할 사람들입니다. 과연 누가 그 임무를 수행할 만큼의 권위와 신뢰를 가졌을까요? 바로 전 세계에 알려진 가장 우수한 천룡인들, 오로성입니다. 세턴 성이 갓밸리에 있었던 건 심판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심판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어야 점수 집계도 공정하고 때로는 악마의 열매를 수여하거나 기념사진을 찍는 등 그런 순간을 남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농담이고요. 세턴은 과학 방위 분야를 담당하는 오로성으로 과학자인 닥터 베가펑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그헤드로 갔습니다. 천룡인 정부는 오로성이 특정 섬에 직접 나타나는 것은 그가 담당하는 분야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성에서 차나 마시며 다른 일을 했겠죠. 갓밸리는 숙청 대상으로 선택된 무법의 섬이었습니다. 갓밸리에 과학적으로 특별한 발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 세턴이 자신의 직무 때문에 그곳에 간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가 다른 오로성들과 함께 심판으로 갔다는 것이 더 합리적이죠. 이 게임은 정부가 주최하는 성대한 축제와 같았고 성지 전체가 즐기는 날이었을 겁니다. 3년에 한 번 열리는 거니 매년 열리는 것보다 훨씬 더 들뜨고 활기찬 분위기였겠죠. 4년에 한 번 열리는 월드컵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갓밸리 게임의 상품에 대한 정보가 약 2주 전에 대해적 록스디 지백에게 유출되었습니다. 6개의 초강력 악마의 열매 상자, 전 세계가 한 번쯤 품어보고 싶어하는 절세미녀 사키,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권력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무언가가 챔피언에게 주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록스 해적단은 오랫동안 같이 있고 특별한 보상을 탐내왔습니다. 이 싸움은 록스디 지백의 미래를 열어줄 기회였기에 그도 빼앗으러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로성이 해적들이 자신들이 준비한 상품을 훔쳐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세턴은 쿠마가 악마의 열매 상자에 접근하자 공격했습니다. 즉, 그 상자에 손을 대는 자가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죠. 놀랍게도 지니는 악마의 열매를 피한 뒤 사라졌는데 이후 회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세턴과 마주쳤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보상, 록스디 지백이 원했던 그것은 누가 지키고 있었을까요? 1096화에서 흰수염은 록스가 중요한 목표를 잊고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흰수염의 목표는 지니와 사키였습니다. 세계 제1의 미녀인 사키는 천룡인의 보물로 정부가 훔쳐와 갓밸리의 상품으로 내건 것이었죠. 사실 오다 작가님은 그리스 신화의 헬레네의 이야기를 오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헬레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인간이든 신이든 모두가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납치되어 10년이 넘는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죠. 헬레네가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었듯 사키는 갓밸리 사건의 원인인 셈입니다. 록스디 지백의 경우 당시 그는 이미 40년 전에 아내와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사키를 쟁취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직 순수한 남자들에게나 어울리는 일이죠. 록스가 진짜 노린 것은 다른 특별한 보상, 아직 이야기에서 공개되지 않은 세 번째 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세계의 왕이라는 칭호에 더 가깝게 만들어줄 물건이었죠. 그리고 그 보상을 지키고 있던 자가 바로 1157화의 실루엣 왼쪽에서 보였던 익명의 오로성이었습니다. 그는 록스디 지백에게 패왕색 패기로 살해당한 겁니다. 하지만 로저와 가반이 전장에 있었고 갈링 역시 최상급 천룡인다운 뛰어난 검사였기에 보상들은 쉽게 록스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갈링은 흰수염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상처를 입힐 만큼 강했습니다. 그 상처는 피거랜드 부자의 얼굴을 볼 때마다 옥신거렸다고 하죠. 이 끔찍한 전투 속에서 게임의 심판이었던 불운한 오로성은 록스가 특별한 보상에 손을 대는 것을 막으려다 살해당했습니다. 오로성의 죽음은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해적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정부는 갓밸리에서 벌인 자신들의 병적인 게임과 함께 이 사실을 어떻게든 숨겨야 했습니다. 정보가 해적들에게 유출되어 습격당하자 가장 좋은 방법은 탐욕스러운 해적들과 함께 섬 전체를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소수의 강력한 해적과 해군만이 그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요. 나머지는 대부분 정부에 의해 제거되어 정보가 철저히 은폐되었습니다. 사키 때문에 그곳에 갔던 흰 수염 같은 해적들도 세상의 비웃음을 살까 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로저마저도 순수했으니 그 역사적인 전투에 대해 누구에게 감히 말할 수 있었겠어요. 정부에게는 정말 큰 손실이었고 그들은 새로운 오로성을 임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가장 젊은 오로성, 셰퍼드주 피터였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 분석과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있다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봐요. 마법진에 새겨진 숫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제이가르시아 세턴성이 에그헤드에 나타났을 때 오로성 5명 중 과연 누가 최강자일까요? 세턴의 마법진에는 숫자 5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른 오로성들에게도 각각 숫자가 부여되었는데 혹시 각자의 번호를 기억하시나요? 예를 들어 에단 바론 V, 나스주로의 번호는 몇 번일까요? 진정한 원피스 팬으로서 여러분의 기억력을 시험해보세요. 바로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꼭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로성은 각기 다른 5생물을 대표하며 여러 나라와 지역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괴들입니다. 그중 제이가르시아 세턴은 일본 문화의 뷰키, 우기 또는 서양 문화의 바포메트 같은 존재입니다. 이 요괴의 모습 뒤에는 아주 흥미로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 이들이 전부 가축이나 벌레의 모습인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첫째, 그들은 자신들의 태도와 발언을 통해 인간을 벌레처럼 여깁니다. 벌레나 가축 같은 존재를 내세워 역으로 인간을 벌레라고 부르는 기가 막힌 연출이죠. 특히 작가님은 우리에게 오로성 중 최강자가 누구인지 보여줬지만 대부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물론 원피스 분석가로서 제가 그 관점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로성과 신의 기사단의 차이점은 바로 마법진에 새겨진 숫자입니다. 신의 기사단은 모두 같은 마법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피거랜드 갈린과 이가라시 성이 아르보레 성에서 같은 마법진으로 나타났고 이후 이가라시는 똑같은 마법진으로 마커스 마지와 셰퍼드주 피터를 소환했습니다. 이 마법진은 성지 마리조아에 있는 거대한 마법진과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오로성이 에그헤드로 넘어올 때는 출발점과 도착점이 달랐고 각자 다른 마법진에서 나타났습니다. 갈린과 이가라시처럼 함께 나타나지 않았죠. 이것은 오로성 내에 서열이 존재하며 많은 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의 순서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제이가르시아 세턴은 토성을 상징하는 숫자 5, 마커스 마즈는 화성을 상징하는 숫자 4, 톰맨 오큐리는 수성을 상징하는 숫자 3, 에단 바론 V, 나스주로는 금성을 상징하는 숫자 2, 그리고 셰퍼드주 피터는 목성을 상징하는 숫자 1입니다. 숫자 1인 셰퍼드주 피터는 금발과 흰 은발을 가진 가장 젊은 인물이며 제이가르시아 세턴은 5 중 가장 늙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이 100세를 훌쩍 넘긴 것으로 보이기에 나이가 힘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 제이가르시아 세턴은 200년 전에도 지금과 같은 늙은 모습이었죠. 사실 모든 오로성은 정분의 누군가의 능력, 아마도 세계의 왕임이 능력으로 나이를 조종하며 수백 년을 살아왔을 겁니다. 보통 인간의 경우 작가님은 40세에서 59세 사이가 전성기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빅맘이나 흰 수염 같은 예외도 있죠. 그들은 나이와 병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원피스 캐릭터들을 압도하는 괴물들이었습니다. 오로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젊다고 더 강한 것은 아니겠죠. 흥미로운 점은 세턴이 가장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의 요구에 따라 즉시 에그헤드로 그들을 소환하는 의식을 치러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세턴의 뺨을 후려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맡은 분야를 결정할 만큼 높게 평가받지 못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결국 세턴은 임님의 진실 앞에서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번호가 그들의 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만약 모두가 동등하다면 굳이 번호를 매길 필요가 없겠죠? 만약 숫자 5가 가장 강하지 않다면 우리는 숫자 1부터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셰퍼드주 피터가 가장 강하고 가장 젊으며 5 중 가장 독특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요괴 본질을 통해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턴은 거미와 소의 혼종,
마커스 마즈는 새, 정확히는 닭, 톰 앤 어큐리는 돼지, 그리고 나스주로는 말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가축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먼 옛날부터 인간에게 길들여진 생물들이죠. 도리와 브로기의 말처럼 오로성의 요괴 형태는 마치 명계의 숲에 사는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들과 같았습니다. 민간 사상에 따르면 사람들은 가축을 애완동물이 아닌 노동력이나 고기를 얻기 위해 키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을 죽이죠. 소와 말은 밭을 갈고 수레를 끌다가 필요하면 도축됩니다. 닭과 돼지는 다 자라면 잡아먹히죠. 그들의 영혼은 죽어서 원한을 품은 원령이 되어 인간에게 복수하는 악귀가 됩니다. 오로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인류에게 복수하기 위해 요괴의 탈을 쓴 가축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을 지배하며 인간을 살 가치도 없는 벌레로 여깁니다. 인간이 잔인했던 만큼 오로성도 똑같이 비인간적입니다. 이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며 독자들이 혐오하는 부분을 묘사합니다. 즉, 오로성의 인격은 현실 세계 인간 본성에 추악하고 더러운 면에 대한 증오 그 자체입니다. 분명 오로성 5 중 넷은 인간에게 길들여진 가축인데 셰퍼드 주 피터 혼자만 그 그룹에 속하지 않습니다. 주 피터의 본질은 벌레, 즉 오로성이 항상 가장 혐오스럽다고 말하는 벌레입니다. 벌레 역시 인간에게 낚시 미끼로 사용됩니다. 낚싯바늘에 꿰어 물고기의 먹이가 되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하죠. 그 몸부림은 가축을 단칼에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고문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분석하니 마치 불교의 인과응보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조로의 기술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 동양에서는 불교를 존중하니까요. 주피터가 상징하는 생물이 인간의 행위로 인해 겪는 고통의 수준을 생각하면 그의 원한은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다 작가님은 이 오로성을 1번자리에 배치했습니다. 인과응보는 원피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순환고리이며 지배받고 저항하고 자유를 얻는다는 메시지를 반영합니다. 피셔 타이거와 아론의 이야기를 통해 그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파악해 봅시다. 어인인 피셔 타이거는 원래 노예였지만 탈출한 뒤 자신과 같은 어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마리조아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의 공격은 보아 행콕 자매나 코알라 같은 인간 노예들이 탈출할 기회도 만들어주었습니다. 초반에 코알라가 보였던 두려움은 마치 쓸모없어지면 곧 죽임을 당할 가축의 반응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피셔 타이거의 배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했습니다. 반면 아론의 증오는 오직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결국 피셔 타이거는 코알라에게 마음을 열고 인간과 어인 사이의 증오를 해소해 나갔습니다. 그는 코알라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지만 인간의 총에 맞아 죽고 맙니다. 그때부터 아론 일당은 인간을 증오하게 되었고 나미의 마을을 점령하여 아론 파크를 세우고 인간을 잔인하게 지배했습니다. 만약 타이거가 죽지 않았다면 아론은 그런 악당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것은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죠. 또 다른 예로 돈키호테 도플라밍고의 가족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그들은 성지 마리조아에 사는 천룡인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돈키호테 호밍은 인간과의 격차를 없애고 싶어 그들과 화목하게 살기 위해 성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육지로 내려오자 그들은 과거 천룡인이었다는 이유로 인간들에게 미움받고 쫓겨나고 재산을 빼앗기고 살해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그들의 설명과 변화가 아무리 진심이어도 인간들의 눈에는 그저 위선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호밍의 가족은 막다른 길에 몰렸고 아내는 병과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도플라밍고는 가족을 성지 밖으로 이끈 아버지를 증오하게 되었죠. 그는 아버지의 목을 베어 마리조아로 가져가 다시 천룡인이 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때부터 도플라밍고는 육지의 인간과 천룡인 모두를 증오하는 악당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들 모두 인간의 잔혹함에 대한 증오 때문에 스스로 변질되었고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극을 안겨주었습니다. 업보의 순환은 그렇게 출구 없이 계속됩니다. 누군가 그 고리를 끊어야만 하죠. 이 해석은 오로성이 비인간적인 악당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들의 요괴 형태는 인간에게 잔인하게 이용당하고 살해당한 생물들을 상징하며 그 원한이 더 끔찍한 모습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지배하며 인류가 과거에 세상에 뿌린 업보를 되갚아주고 있는 겁니다.
원피스는 주인공 루피와 동료들의 모험 이야기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합니다. 그들이 싸우는 악당들은 모두 사회의 특정 집단을 상징합니다. 비인간적인 전쟁 또한 강하게 비판받습니다. 꼭대기에 있는 자들은 지배의 가치만을 보지만 자신들의 결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은 보지 못합니다. 혁명군은 해방 세력으로서 정부와 그 비인간적인 권력자들의 억압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선한 부분이 있으며 그것을 일깨우고 자기 안의 악마와 싸워야 합니다. 어쩌면 이 오로성 중에서도 자신의 사악함을 깨닫고 세계의 왕임이 지배에 저항하는 자가 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사실 그들 역시 진짜 악당에게 영혼을 속박당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목숨을 위협받는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원피스의 스토리에 아직 많은 반전이 남아있는 한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오다 작가님이 구축한 오로성이라는 캐릭터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무서워도 결국 배후에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을 뿐이며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요.